요즘 세상 사는 이야기, 김 박사가 좋아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그 다음 사회 같은 데서 인터넷에 나온 신선한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의 뉴프론티어 첫회 방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방송은 저희가 판도라 MBN에서 하는 판도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청문회, 그리고 뒤에 가면은 다른 게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인들의 은퇴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판도라 TV를 좋아하는 거는 판도라 이는 이제 패널들이, 고정 패널은 세 사람입니다. 고정 패널은 김성우 씨, 그 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 정두원 의원, 그리고 가끔씩은 오늘같이 이렇게 탁석산 박사가 나와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이슈가 되는 이거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어갖고 정부에 있어갖고 정부 인사 정책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면 장관이라든가 되려고 하면은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관례적으로 굳이 받고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와 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있어가지고 청문회가 기존에 있던 정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보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있다. 많이 객관화됐고, 그 다음에 많이 이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뭐 자료를 제공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 탁석산 박사라든가 아니면은 정도는 뭐 기존에라든가 기존 이전 정부에서 갖고 박근혜나 뭐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행하던 내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라는 일입니까? 특혜 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제가 똑같습니다. 특혜 진료를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배째라시. 대부분의 자료가 다 배부가 됐고요. 근데 본인은 좀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탁석산 박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수수 중요한 자료를 말하게 하라고. 근데 돈이라는 거는 후보자 다분히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료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자료가 스스로 그동안에 얘기한답니다. 이제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본문장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왜? 자료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장 잔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돈을 따지기 위해서 요구했겠죠. 네. 그럼 괜히 요구했겠어요. 그거 너무 무리하니까 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건 무리한 일이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자료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단위로 해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평균 통장 내역,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내지 말고 은행에 얘기해서 1년치 단위로 달라. 그럼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증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 비용 같은 것은 그건 특별한 거래잖아, 외환 거래니까. 맞아요. 그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후보자에게서 도역 검증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체는 돈 검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말은 필요 없다. 자료가 우선이다. 왜? 자료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를 우선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나온 사람이지 거의 자연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뭐냐는 걸 파악해야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불성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청문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후보자들이 너무 자신들이 기존에 이전 정권에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프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그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 탁 박사 저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 박사가 아니고 공학 계열이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공에 있어서 이과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고 그에 따른 증거고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결과를 냈을 때 그 앞에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학 때, 대학원 때 할 때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할 때 다 모든 걸 실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험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 그러니까 데이터를 속여버리면은 결과는 영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하는 이야기지만은 절대로 데이터는 속이지 마라.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 데이터를 속이지 마라. 데이터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탁 박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서머라이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약해서 낼 수 있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근거를만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례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박영선 의원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을 보냈으면 유학 보낸 내역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만 내면 되지. 외환거래법.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외국으로 외환을 보낼 그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낼 수 있는 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유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같이 사업을 하면서 해외로 송금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외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한번 외환을 한번 보내보시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환율도 따지고 어디로 보내는지 왜 보내는지 그 사유서까지 다 써내야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유학을 갔으면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건 유학을 갔으면은 외환 송금을 했으면은 그럼 학교로 송금을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번 개각에 있어서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부각을 안 하죠. 그 왜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많이 되냐면은 국토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은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동산 관련에 대해 가지고 뭐 과열이 된다든가 아니면 투기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데 뭐 물론 유학 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이렇게 선진국에 유학 가 있는데 유학 가가지고 돌아와서 또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건데 문제는 그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내 자식이 그 유학 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는 돈을 국가 돈을 쓴 겁니다. 국가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보러 가는데 그러면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올라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조국 수석은 인사 시스템을 이번엔 정말 잘 작동을 해서 뭐 걸러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면 문제가 다른데 숨겨져 있지 않고 쉽게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사 시스템 자체가 뭐 유야무야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데 김의겸 청와대 수석 참 대변인이 했던 그 부분하고 그리고 타케민 비서연자 그 말이한테 또 구슬이 오릅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은 저 국토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탁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최종훈 이미 이제 얘기를 하시고 조동우 장관하고 같은 경우는 네. 자식들 외국 유학 시켜놓고 이제 그걸 뭐 굉장히 호화롭게 유학을 했던데 또 그걸 만나러 가기 위해서 7차례나 자기 궁금 써가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청문회 인사기준이나 어긋난 게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맞아요. 저는 이거는 수사해야 범죄. 된다고 봐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그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생각하는데요. 사실관계에 모든 거는 이 탁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거는 추론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입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청문회도 뭐 의혹 터뜨리기라든가 뭐 큰 이렇게 이슈를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가지고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계속 청문회 같은 경우는 고함을 지른다든가 겁박을 한다든가 뭐 사실을 뭐 허위된 사실 터뜨려 갖고 뭐 걸리면 그만 안 걸리면 그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노무현 대통령에 보면은 정정 회장하고 이야기에 검증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기승전 쪽은 보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 청문위원들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그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가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제가 네. 과거 청문회 역사를 일지별로 다 정리를 해왔는데 네네. 시간 관계상 말을 할 것 같고 네, 다 하셔도 돼요. 네. 서면을 제출하세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네, 네. 역시 여야 언론을 통틀어서 네. 대한민국 청문회 최고 스타는 역시 노무현 아이 그럼요. 대통령이고요. 정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경 정책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88년도네요.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정부를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이저골이었으니까요. 여지껏 그랬습니다. 관심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공인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네, 사실관계만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사실이냐, 이런 일이 있었냐. 도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딱 잡힌 거예요. 그게 이제 압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굉장히 그 고수다. 왜냐하면 나는 정치가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이렇게 호통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견해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일절하지 않고 사실만 물어본 거예요. 팩트 체크만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게 있어서 가장 지금 기본이 되어야 될 게 이겁니다. 사실관계입니다. 팩트체크. 민주당 당대표 이번에 이번 에는 문정부 내로남불에서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오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은 지금 변론에 하는 그 이야기인데 탁 박사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국민을 탓하면서 아니 국민 너가 더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두 사례로 해갖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탁 박사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보면은 열받게 됐네. 네, 자극적인데요.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쓰는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없다. 그럼 차라리 어이없다고 하시든지. 근데 아니 좀 있어 보이려고. 적반하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나라가 어려운데 왜 보수 언론은 그런 식 대변인이 올해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자 있어 보시면은 보이려고.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한 내용 자체가 국민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마치 이제 국민이 굴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왜 일개 대변인 나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발끈을 하느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는데 발끈을 하고 왜 청와대에 욕을 하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인은 한국을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를 해갖고 만약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성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하였을 경우 있어가지고 한국인을 욕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가서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가가지고 안 좋은 면을 보이죠. 그러면 국가의 이렇게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행동 자체는 자신이 한 거지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속돼 있든 소속 안 돼 있든 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의겸이라는 사람 자신들의 청와대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는 왜 김의겸은 개인의 일인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개인인데 왜 이렇게 막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마치 조그만 침을 막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하느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탁박사 한 이야기가 똑같이 청와대에서 소속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소속돼 있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돼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해갖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한 행동은 반드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 진짜 적반하장이네요. 남이 반대갖고 이래라 저래. 죄송합니다. 일단 부연설 한번 들어보셔야죠. 네. 지금은 뭐 되게 단순한 건데요. 최근 일을 보면은 이 김의겸 그 청와대 전 대변인이 그만두면서 이제 보냈잖아요. 장문의 글을 기자들한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올해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 25억 2층 건물을 총 25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5억 원 상가주택 구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25억 돈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 산 땅은 자기가 모르게 집사람이 저질러서 만들었다. 집사람 이제 탓을 돌립니다 또. 그럼 집사람 탓을 돌리는데 이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에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부라면은 사실 서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이슈되고 있는 거 하니까 그걸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우리 서로 의논해갖고 했는데 당신 살라고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정말로 적반하장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물러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은 그 내용에 죄송하다, 사과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노화돼서 죄송하고 국민들한테 또 면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어쨌든 누를 많이 끼쳤다.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끝낼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읽어보니까 반대예요. 뭐냐면은 후배 기자들한테 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나라가 어려운데 왜 보수 언론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냐. 그런 거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형이 자기 말을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부동산으로 물러났는데 하노이 회담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동산 거래도 자기 몰랐다. 다내가 한 것이라서 아내 탓으로 돌려요 또. 그것도 황당한 얘기죠. 아니 바로 전날 나와가지고는 구구절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가 그렇죠. 나와서 자신이 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퇴할 때는 그냥 물러나면 되잖아요. 또 황당한 얘기죠. 아내가 모르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 제 탓이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자기는 아니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알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은행에서 아내 이름으로 10억을 10억을 제출받는데 그때 아내는 퇴직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10억 대출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건 정말 사람 국민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이죠. 또 아내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또 비아냥까지 오렸어요. 시대 차익을 자기가 많이 봤다고 하는데 한턱 쏘겠다. 그래놓고 농담입니다. 아니 지금 물러나는 마당에 농담인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맨 끝에 또 이렇게 끝나요. 까칠한 대변인. 까칠한 대변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국민은 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네. 얘기를 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여러 사람한테 놀 뭐 할 때는 낮은 자세를 임하겠다 그런 것은 낮은 자세가 아니고 진짜 높은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까지 하면서 물러난다? 저는 어이가 없다 정말. 이런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정해봤습니다. 제가 탁 박사님 판결 그리고 이제 다음 면은 이 보면은 저는 이원주 의원이 좀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원주 의원이 그 손학규 대표를 보고 지지를 하다는 둥 막 그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썼는데 이원주 의원하고 손학규 나이가 거의 한 5년지간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방에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되고 경륜이라든가 그런 데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라든가 이 아시아 계통에는 나이에 대해서는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안 좋다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정도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에도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자신이 은퇴할 시기를 너무 잘 모른다.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퇴를 잘했던 사례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했다든가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은퇴를 번복하고 또 이해창 전 의원도 뭐 은퇴를 번복하고 했는데 법제처 장관 했던 분하고 그다음 농림수산부 장관을 했던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가장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사실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뭘 어떻게 할 건가 요즘 보면은 이제 뭐 대개가 한 5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퇴 계획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고 고려있는 상황인데 뭐 정치가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가들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당대표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가려니 아프고 곧 나가서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법제처 장관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순서는 다 근거가 없이 무조건 다 얘기를 하나요? 순서는 다 근거 없이 드릴게요. 네. 이동필이란 분이 있는데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 가축을 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네. 네. 근데 뭐 그 거예요. 그리고 멀리 두게 되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동의하는데요. 잘하죠. 잘하니까 다 비판이 있어요. 서울지검장은 인이 못 갖춘 결정적 능력. 정치인이 갖추는 네 그런 글자. 네 글자. 네, 그렇죠. 자기 권리. 뭐 그거 잘하죠. 잘하니까 다 비판해요. 이분은 좀 못하는 거예요. 뭐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네. 네 글자.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네.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기 은퇴를 해가지고 만약 정기를 은퇴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거처하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정기 은퇴가 확실하답니다. 근데 만일 정기 은퇴를 한다 그러면서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어디 산속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토굴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지으러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건 정기 은퇴가 아니고 단순히 정기에서 살짝 물러났다가 이제 복귀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손학규 의원도 그렇고 뭐 몇몇 정치인들도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독일 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재호 의원도 전에 정기 은퇴한다 그래 놓고는 미국 가고 있다가 오가지고 다시 뭐 복귀를 하고 사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이상 되면은 옆에서 뭐 프레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옆에서랑 뭐 위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좀 쉬시지요. 근데 사실 정치는 그게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정년이 없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은퇴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은퇴를 하지 못하는 게 은퇴에 대한 시기를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산에 들어간다든가 외국 간다든가 이게 한창 잘 나갈 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낙선을 한다든가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기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뭐 은퇴라는 그런 뭐 뉘앙스를 풍기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다시금 또 시간에 또 되면은 뭐 돌아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저 남경필 의원이지 않습니까? 남경필 전 경기지사죠.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이번에 정계를 은퇴를 하고 스타트업을 한다. 근데 남경필 지사가 나이가 뭐 한 60살 정도 되면은 또 이야기 달라지겠는데 아직 그렇진 않은 나이고 하니까 보는 눈 어떻게 보는지 탁수상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정계 복귀를 둔 또 다른 하나의 그 수놀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경필 지사가 정계를 은퇴를 하고 뭐 산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타트업 사업을 한다거든요. 스타트업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한창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 사업가 문제 이런 부분이 다 걸려가 있는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은 청년들이 새로 시작하는 뭔가에 대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이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타의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능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다음 정계에 복귀할 때는 더 큰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회가 가장 크게 되고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했었고 육성을 했었다. 그래서 이 지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정계 은퇴까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었다고 하는 자기 하나의 캐리어를 만든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계 은퇴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저게 이제 정계를 은퇴했다가 또 복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 아파트를 막 가게 살아 느낌이 왠지 청년 일자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뭐 그러면서 네. 공부를 더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귀 시점, 복귀 기간이 보니까 942일 만에 이제 정기 복귀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200 제 아파트를 막 가게 살아야 엠비언 그거에 자연인에 나오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러면 정계 은퇴가 아닙니까? 안 쳐줘요? 쳐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그 남경필 전 지사가 은퇴할 계획이 양경필 있다. 지사가 은퇴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사전에 얘기 못 들었어요. 어. 저도 문자로 받았어요. 네. 그 기사 보고 필심하더라고요. 사전에 얘기도 없어요. 그 스타트업 시작한다고? 네. 뭐 투자하고 뭐 그러는 거죠? 스타트업 하는 젊은 네. 청년 기업가들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 같은데. 네. 정계 은퇴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느낌이? 왠지 청년 일자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뭐 그러면서 네.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성과가 있으니까 다시 나가시오 등 떠밀 때까지 등을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탁박사 기준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업종이 심상치가 않죠. 업종이 심상치 않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미지가 미래지향적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는 이미지보다는 네. 내가 첨단을 걷고 요즘의 산업이 네. 스타트업을 몇 년 해봐서 네. 거기 경험이 충분하다. 이런 업종 비즈니스를 잘 안다. 이런 것이 미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계 은퇴라는 것은 수사에 불과다. 예.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안 돼.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행보가? 이분은 아파트는커녕 외국인 같잖아요. 그렇죠. 정계 이상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내려온 내용이라든가 요새 핫 이슈되고 있는 이렇게 TV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뉴스를 리뷰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저희 회사는 샴푸 제조회사입니다. 샴푸 제조회사고 저희 샴푸도 광고할 겸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물건을 생산을 하면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저희들도 저도 저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 전선에 가장 나서야 될 사람은 사장입니다. 사장은 필드 영업도 잘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는 자모윤이라는 이 샴푸를 제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희 제품도 같이 구매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시간은 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 자무유는 아마 미용실에만 팔기 때문에 미용실이 쉬는 날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수, 목, 금, 토는 제가 필드 영업을 나갑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직접 미장을 찾아뵙고 원장님들한테 제 샴푸의 우수성을 광고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샴푸는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슈퍼라든가 그리고 마트, 대형 쇼핑몰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두 군데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미장원과 그리고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저희들 단독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